교과서 112쪽에서 115쪽 사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 왔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860년대, 자, 이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죠. 흥선대원군, 통상수교 거부정책. 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다가 18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 개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 조미 소호 통상 조약, 그리고 각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1880년대입니다. 계속 10년 단위로 잘라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다 개항을 했고 80년대로 가게 되면 이제 개항을 했기 때문에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개화 정책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1880년대에는 개화 정책 그리고 개화 정책에 따른 반발 이런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목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자,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자, 반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사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개화 정책을 1880년대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화 업무를 추진할 만한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우리가 개화파라고 부르는데,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이 개화파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개화파. 자, 첫 번째 개화파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화파들이 어떠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지 두 번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잠시만요. 자,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사절단 파견, 그리고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이라는 제목 아래에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개화 정책을 이해합니다. 개화 정책. 자, 초기에 우리 정부가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했는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에 따른 반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반발 두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반발 첫 번째가 바로 보수적인 유생층들이 전개했던 위정 척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반발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모군란. 그래서 이모군란. 자, 이게 두 번째 반발이다. 두 번째 반발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개화 정책 1800 이거는 뭐다? 1880년대다. 1880년대인데 일단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인 개화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추진했던 개화 정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중에 위정척사운동,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모군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화파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개화파의 형성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잘 그 개화파가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개화파. 자, 이렇게 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화파의 이 표를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막 개화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화가 뭔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개화의 의미는 사람의 지혜가 열려 낡은 문물이나 생각을 바꾸어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거. 이걸 개화라고 얘기했을 때 개화 의식을 가진 사람, 개화의 어떤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개화파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닐 거예요. 이 개화파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세기에 실학자 가운데 중상주의 실학자들이 있었어요. 조선은 원래 상업을 천시했지만
이들은 청나라를 다녀온 다음에 상공업을 발전시켜야지 나라가 잘 살게 된다. 부강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북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경을 보고 배우자. 북학파.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박지원의 손자 박교수가 그 이후에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이제 문호개방 즈음 혹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그리고 문호개방 즈음에 개항 즈음에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우리가 통상개화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학파의 영향을 받아 통상개화론자들이 형성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름 알아야 돼요.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자, 이 중에 박 교수는 박지원의 손자고요. 석은 역관으로 청나라를 드나들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인물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나라에서 중요한 책을 하나 가지고 들어와요. 오경석이 무슨 책을 가지고 들어오냐? 해국도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다음에 뭐 영환지략 이런 책 서양을 소개한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친구 유홍기에게 이거를 전달해주고 유홍기는 한의사였지만 이 책을 읽고 결국 양반집의 자제들을 자기 방에 모아가지고 가르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개화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모군란을 계기로 이 개화파가 다시 온건개화파, 급진개파 이렇게 좀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개화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통상개화론을 주장했고 아직 우리가 준비는 안 됐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빨리 문을 열어야 된다. 자, 이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통상개화론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이들이 결국 개화 사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양반 자제들에게 세계 정세와 서양 문물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서 이들이 결국은 개화파가 되는데 이 통상개화론자들의 지도를 받아 개화파가 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80년대 개화 정책의 전면에 이들이 나서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개화 정책이 있는가? 이 개화 정책의 내용이 지금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선 첫 번째, 우리가 개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사람들을 보내요. 청나라, 일본 이런 데 사람을 보내서 개화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죠. 자, 이런 활동들 한번 줄을 그어볼게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자, 수신사를 파견한다. 이런 내용이다. 수신사.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의 수신사. 얘는 공식 사절단. 자, 공식적인 사절단이에요. 1차 수신사 김기수, 2차 수신사 김홍지, 3차 수신사 박영효 이렇게 계속 수신사가 파견이 되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정양 같은 사람이 있다. 이들은 정말 생생하게 비공식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개화 정책을 뒷받침하게 한다. 청나라에는 김윤식이라는 사람을 영선사로 파견을 하게 되는데 김윤식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많이 보내요. 유학생들을 보내서 서양의 근대식 무기 제작 기술과 군사 훈련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죠. 또 미국과 수교를 한 이후에는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자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보빙사로 파견한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 보빙사가 있는데 각각 얘는 일본, 얘는 청나라. 근데 특히 무기 제작법을 배우겠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 파견된 건 보빙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1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기수 행렬 이렇게 해서 수신사라는 이름 자체가 우호를 닦을 숫자, 얘 우호를 닦는데, 우호를 닦아. 서로 호의적인 그런 감정을 닦아 나가면서 신의를 두터이 하기 위해 이름을 수신사라고 붙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보빙사는 미국에 가서 큰절을 했대요. 자, 1883년 민영익
등 보빙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아서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려는 순간 이들이 예의를 갖춰 큰 절로 원수를 대했대. 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상당히 낯설고 인상적이었는지 이것이 당시에 뉴욕 타임즈에 보도가 되었대요. 일러스트레이션이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용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개화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통리 기무 아문이 설치가 된다. 자, 신식 군대가 설치되는데 근대식 군대 이름을 별기군이라고 하고 특히 별기군은 일본인 호리모토라는 장교를 초빙해서 일본의 사관학교 제도를 받아들여 신식 군사 훈련을 시행한 것이다. 여기 보면은 장교 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양반 자제들 80명을 뽑아 별기군을 구성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소총도 지급을 하고 굉장히 대우를 잘해줬대요. 통리기무하무는 개항 이후 대외관계 변화에 대비하여 외교 국방에 힘쓰고 신식 무기 수입 등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신식 군대가 창설이 됐기 때문에 자연히 기존의 5군형은 2형으로 축소가 된다. 90군대는 구조 조정이 된다. 자, 많이 잘렸어. 90군인들은 직업을 잃고 떨어져 나가.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1883년 영선사를 파견하는데 이거는 조기귀국 그래요. 유학생들을 보냈지만 돈도 많이 들고 또 배우는데 너무 한도 끝도 없었기 때문에 1년 만에 조기 귀국을 시켜서 결국 그냥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을 만든다. 자, 188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설 삼총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기창 그 다음에 전환구, 화폐 주조기구의 발행기구, 그 다음에 인쇄소인 방문구, 요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시설. 그래서 정부의 개화 정책에서는 통리기무화문, 별기군, 기기창, 방문국, 전환국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하시고요. 90군데는 축소되었다. 자, 그러면 딱히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살살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심했대요. 특히 첫 번째 반발, 역시 나라 안에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띤 유생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데 이걸 위정척사운동이라고 얘기한다. 위정척사는 여러분들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올바른 학문인 성리학과 성리학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 질서를 지키고 그것을 위협하는 종교와 사상을 배격하는 것을 위정척사운동이라고 한다.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위정척사운동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위정척사운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시기별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800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860년대고요. 이거는 1870년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880년대고요. 아무래도 개화 정책의 강도도 뒤로 가면은 심해지고 위정척사운동의 강도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정척사운동은 일단 자 개념을 이해합니다. 개념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며 개화 정책에 반대하며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위정척사운동 유생들이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개한 거. 자, 여기부터 이제 설명이 나와야 아셔야 돼요. 1860년대 자 무슨 일이 있었나?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죠. 천주교 세력이 확산되고 서양이 통상을 요구했던 시기. 이때 대표적인 인물 이향로 기정진이고요. 자, 서양이 막 쳐들어왔어. 통상 요구를 거절했더니 쳐들어왔는데 이때 화의를 배척하고 싸울 것을 주장하는 화의를 배척하고 싸울 것을 주장하는 척화주전론. 이게 1860년대다. 여기 표에 잘 정리돼 있어요. 1860년대에는 통상 반대 척화주전이다. 통상 반대 척화주전.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향로나 기정진 같은 인물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다가 1870년대로 가게 되면 강화도 조약이 체결돼. 그것도 누구에게? 일본에게. 자, 대표적인 인물 최익현이 있고요. 일본이 서양과 같다는 외양 일체론.
개항 요구에 반대하죠. 개항 반대. 그래서 70년대 특징을 여기 정리해보면, 자, 개항이라는 배경, 개항 반대죠. 또 일본한테 개항을 해줬어. 그럴 때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외양일체 대표적인 인물 최익현. 자, 188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개화 정책을 추진해. 이번에는 개화 정책. 자, 이때 황준헌의 조선 책략까지 유포가 되는데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이 책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앞서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조선 책략에는 미국과도 수교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대적인 어떤 그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돼. 대표적인 인물은 이만손. 이만손이 사람 이름이에요. 경상도, 즉 영남 지방의 유생들이 대규모의 상소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걸 영남 만인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만손, 또 홍제학 이런 인물이 있고요. 영남 만인소가 이 시기 80년대의 대표적인 위정척사운동, 개화반대, 영남 만인소. 자, 어떤 설명이 나오더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구분할 수 있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9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는데 명성황후 시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죠. 의병, 총칼 들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나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인석이나 이소은 같은 사람이 있다. 매우 중요하니까 시기별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둬야 된다. 자, 여기 이항로의 척화주전로. 이항로라는 이름만 봐도 60년대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항로 이름이 없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몇 년대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볼까요? 서양 오랑캐의 화가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하다.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 이거 천주교죠. 천주교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이래. 이거 언제일까? 이거 병인양요 얘기하는 거죠. 병인 박해 배경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바로 1860년대 척화주전론이 된다. 자, 이거. 그 다음에 1870년대 최익현이라는 이름만 봐도 70년대를 알 수 있어. 외양일체. 일본한테 문을 열어줘. 강화도줘야 외양일체.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양 오랑캐와 다를 바가 없다. 자, 저들이 비록 이런 말이 나오면 70년대야. 강화가 이루어지면 사악한 서적과 천주교가 다시 들어와 사악한 기운이 온 나라를 덮게 될 것입니다. 최익현 70년대고요. 자, 영남 만인소라고 제목이 남아있으니까 80년대야. 여기는 봐봐. 김홍집이 황준헌을 중국식으로 발음할 때 황준센이라고 하는데 사사로운 책자. 이 책은 바로 조선 책략이 되겠죠. 이거 아셔야 돼요. 어느새 털끝이 일어서고 쓸개가 떨리며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미국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인데 괜히 알지 못하는데 타인이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약함을 알고 재물을 요구하고 약점을 알아차려 과도한 것을 떠맡긴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미국이 대표로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청나라 1000년 동안 친구였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더 친할 게 뭐가 있느냐. 일본. 임진왜란에 그 한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본하고 맺으라는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80년대다. 자, 사료를 보고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표에서도 이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외우셔야 합니다. 위정척사운동은 열강의 침략성을 파악하고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려 한, 자,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죠? 위정척사운동의 설명이야. 침략성을 인식했어. 그리고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려 한 거 맞아. 즉 반침략이고 반외세운동 맞지만 자,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건 아니죠.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개화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흐름 잡는 연필 76년 강화도조약, 81년 별기군 창설, 자, 이모군란 82년, 재물포조약, 주청 상민수록 무역장저 뒤에 나오고요. 83년 한성수모 이렇게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간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다 1883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아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화에 대한 두 번째 반발 이모군란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에 보면 여기 성해청이라는 게 나오고요.
별기군이 나와. 별기군이 나와. 자, 명성황후가 막 충주로 피신을 갔대.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일본 공산이 인천으로 도주를 했대. 막 이런 지도 보면 이게 이모군란하고 관련되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그리고 이모군란의 과정, 그리고 이모군란의 결과와 영향, 모두 중요합니다. 모두 중요해요. 한번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세 침략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일어난 거는 구식군인에 의한 반발이었다. 여기 하층민들도 같이 개입을 해. 그러면 왜 구식군인과 하층민들이 들고 일어났는가?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 돈이 많이 필요해.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또 일본으로 쌀이 많이 유출되면서 쌀값이 폭등하면서 농민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죠. 자, 반감이 커지는 거야. 일본에 대한 반감, 정부에 대한 반감. 이때 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딱 아셔야 돼요. 신식군 대 별기군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아이고. 여기 보면은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해놓고 구식군대하고 차별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자, 구체적으로 자 급료를 주지 않죠. 구식군인들을 구조조정한 다음에 그나마 정말 파리 목숨처럼 붙어있는 이들에게 1년 동안이나 직업군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만에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가 섞인 사건이 벌어졌어. 자, 농민들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농민들은 일단 봉기를 했죠. 자, 어떻게 봉기를 하냐? 정부 고관, 민영익의 집을 습격을 해요. 자, 너무 놀라가지고 명성황후도 도망을 가. 충주까지 도망을 가고요. 별기군 교관이었던 호리모토를 살해해.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 자, 이 사건을 우리는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1882년이고요. 여기에 도시 하층민까지 가담하면서 군란의 규모가 커졌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군인들이 봉기를 했을 때 당황한 고종은 뭐를 하느냐? 흥선대원군에게 SOS를 치게 됩니다. 왜 흥선대원군을 불러들였을까요? 바로 흥선대원군은 개화를 반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불만이 완전히 그 화가 막 머리끝까지 차오른 막 분노해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런 구식 군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자 일단 다 없던 걸로 해. 통리 기무함은 없애고요. 별기군도 없애고요. 심지어 오군영으로 다시 이영을 복구하고 그냥 모든 것을 도로와 미탑을 만드는 그런 복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충주에서 보고 있었던 왕비가 민씨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자, 흥선대원군이 권력 잡은 거를 보고 있지 않겠죠? 자, 그리고 결국 왕비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을 흥선대원군에게 돌려서 결국 텐진으로 청나라로 압송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사태를 수습하면서 청나라가 엄청나게 조선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자, 청나라는 이후에 그러니까 1단계 자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2단계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모든 걸 다 복고 정책을 펴고 개화 정책을 무효화시켰다. 자, 그런데 민씨가 청을 불러들여 청나라 군대가 출동해서 이 사건을 모두 수습한다. 이렇게 이모군란은 전개 과정을 3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청나라는 이제 군대를 주둔시켜 우리나라에. 그냥 눌러 앉아. 그리고 내정 고문으로 마젠창, 외교 고문으로 웰렌도르프라는 독일인을 불러들여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또 되게 중요한 게 이건데요.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란 걸 체결하게 하는데 조선에서 사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점점 힘을 키워가고 청나라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점점 힘을 키우고 있었어. 그리고 청나라는 점점 힘이 줄어들고 있었어. 그런데 이모군란을 계기로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달라지냐? 청나라가 갑자기 파워가 세죠. 그리고 일본이 다시 힘이 약해져.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죠. 다 빨간색으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 일본은 청나라는 힘이 약해지다가 이모군란을 계기로 힘이 세지게 되고요. 자, 이 사건이 바로 뭐다? 이모군란이다.
일본은 힘이 커지다가 이모군란을 계기로 청나라한테 다시 밀려. 이러다 결국 역전될 즈음에 일어나는 전쟁이 청일전쟁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이건 청나라 상인들의 내륙 진출을 인정해 준 거다. 자, 일본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에서 10리 이내에서만 활동을 했어. 내륙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조선과 청나라 사이 상민수륙 무역장정 1880년 이모군란을 계기로 두 가지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중 청나라와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이것은 청나라 상인들이 한성, 즉 서울과 양화진까지 들어와 상점을 개설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해주게 돼요. 일본이 당황을 하게 되겠죠? 청나라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일본이 공격을 받아. 자, 공격을 받아 일본 호리모토라는 교관이 살해되죠. 또 일본 공사 놀라가지고 인천까지 도주를 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게 배상금 지불을 요구하고 또 일본 경비 무서워서 안 되겠다.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하겠다. 군대를 소규모라도 군대를 끌고 들어오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제물포가 인천이에요. 인천까지 일본 공사가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조약. 자, 기억하세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청나라하고 조선 그리고 제물포 조약은 조선하고 일본 체결되게 된다. 여기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과 자,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은 베이징 한성 양화진에 상점을 두어 여러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되 이런 내용인데 베이징이야 중국이라 그렇고 한성 양화진에 청나라 상인들이 들어와 무역할 수 있다. 한성 서울 한복판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상점을 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물포 조약은 자 5만 원을 줘야 된다. 배상금 지불이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을 두어 경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제물포 조약. 자, 청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끌려갔을 때의 사진이래요. 아, 자, 이모군란 직후 청해 텐진으로 압송당하고 4년 동안이나 유폐 생활을 한 다음에 귀국했는데 청나라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모습 이렇게 나오죠. 여기 지금 하도감터가 있는데 오군영의 하나인 훈련도감에 속해 있는 관청의 이름 뭐 이렇게 요 지도 보고 이모군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기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계속 볼까요? 개화 정책과 위정 척사운동. 자, 개항 이후에 조선은 본격적인 근대화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 문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대화를 이루어 부국강병한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이들과 전통적인 질서를 지키려는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 탐구해보자. 개화파들의 주장. 여기 지금 개화파 주장. 개화파. 자, 개화파는 그들의 종교는 배척하고 기계를 본받는 것은 진실로 병행하여도 살이 어그러지지 않는다. 자, 종교는 배척하고 기술은 본받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더구나 강약의 형세가 이미 현저한데 저들이 강하고 우리가 약해. 만일 저들의 기계를 본받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저들의 침략을 막고 저들이 넘보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개합한데 단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종교는 배척하고 기술은 받아들이자는 거죠. 자, 근데 여기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좀 다른 주장을 하는데 오늘날 우주의 운세가 크게 변할 모든 나라가 서로 교통하여 화륜선이 바다에 오가며 전선이 전 지구에 설치되었다. 그 문을 캐고 기계를 만들어 민생의 일용에 편리하게 한 것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일본은 자, 여기 무슨 얘기가 나면 법도 바꿔야 된다는 거야. 법. 모든 것을 경장하였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처럼 우리도 제도까지도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죠. 다 뜯어고치자. 이건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개화파 안에 나중에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번에는 위정척사 반대, 이건 개화 반대하는 거죠. 자, 이것도 위정척사운동과 관련돼서 최익현이가 몇 년 되겠어? 70년대지. 왜 개항을 반대하는지 최익현이 자,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최익현이 여기 이런 게 나와. 도끼를 지니고 상소를 올려. 경복궁 앞에서 차라리 문을 열려면 개항을 하려면 봐.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거나 실은 서양 오랑캐다.
문을 열어주려면 내 목을 쳐라. 도끼로 내 목을 쳐라. 이렇게 상소를 올렸던 인물이죠. 자, 왜 이 사람은 개항을 반대했느냐? 저들의 무라는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놀이개고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하지만 우리 무라는 모든 백성의 생명과 관계있고 땅에서 나는 것이어서 한정되어 있다. 유한한 무라를 가지고 저들의 사치하고 기이하며 심성을 좀먹고 풍속을 퇴폐시키는 무라와 교역한다면 땅과 집이 모두 황폐하여 다시 보존하지 못할 것이니 나라 또한 망할 것이다. 자, 이제 개항을 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땅에서 생산되는 유한한 물화를 싼 값에 팔아야 돼. 저들은 공장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온 것을 비싼 값에 우리나라에 팔 거야. 누가 망하겠어?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 홍제학도 있어요. 홍제학. 자, 홍제학은 이만성과 함께 80년대 영남 만인소, 척사 상소했던 인물. 서양 물건과 사학의 위세로 공명의 태도는 날로 사라져 가정에는 윤리가 깨지고 사람에게는 예의가 허물어진 결과. 자, 이미 그렇게 돼버렸대. 종묘사직이 무너질 위기에 있으니 전하께서는 더욱 위정척사의 대의를 밝혀 주화매국하려는 신하를 처단해야 합니다. 이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80년대라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내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나는 어떤 주장을 했을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도 그냥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 10회도 꼭 하시고요. 여기까지 한번 교과 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